어, 제가 읽을 소설은 기억과 시간과 일상에 관한 소설입니다. The novel I'm going to read is about memory, passage of time, and ordinary life. That is, life, la vie quotidienne. 그리고 이 소설은 사랑과 역사는 시제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에 생각했던 거는 엉뚱하거나 또는 다르게 사랑과 역사가 현실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The sequence of tense in life, love and history is always in lockstep with reality. Therefore, the present tense is devoid of meaning until some later time. 이 소설은 18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남자와 밖에서 18년 동안 기다리다가 먼저 죽은 여자에 대한 기록입니다. This is a record of love between a man who has served 18 years out of his life sentence and a woman who is forbidden to visit the prison and dies before seeing him again. 남아있는 것은 기록하고 일기하고 편지들입니다. What is remaining is their records, individual texts of individual consciousness.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시간에서도 기록에서도 서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These two lovers are not connected in actual time or in sequence of their life. 이것을 연결시키는 것은 독자들이 읽는 행위를 통해서 시간과 기억과 사랑을 연결시키는 것이죠. The reader, in his act of reading, connects memory, the passage of time, and their love. 네, 감사합니다. 여행을 떠나기로 작정하고서 나는 교도소에서 가지고 나왔던 징역 보따리를 풀어 방 안에 마음대로 펼쳐놓았다. 초라한 속옷까지 들고 겨울 스웨터 두어 벌, 두꺼운 털 양말, 목도리, 털실 장갑, 창몇권, 쓰다만 치약과 소리 억센 새 칫솔들, 그리고 일반 소애들이 만들어준 손바닥 운동기구와 금 거북상이 보였다. 손바닥 운동기구란 목공부 아이들이 틈틈이 염주와 함께 만든 것인데 향나무 막대를 탕원용으로 깎아 나무침을 촘촘하게 박아놓은 물건이었다. 손이 시린 아침에 그것을 소나기에 넣고 주물럭거리면 손바닥에 수지침을 맞는 것 같은 효과가 있어서 동상에도 안 걸리고 혈액순환에도 좋다고 하였다. 나는 이 손때 묻은 물건을 소나기에 넣고 쥐락펴락 해본다. 금 거북상은 관급 빨래비누를 정교하게 깎아서 반짝이 페인트를 칠한 것인데 감방에 재수가 좋으라고 변소 옆 선반에 모셔두던 물건이었다. 그것들은 밖에 나오자마자 쓸쓸하게도 초라하고 남루한 물건으로 바뀌어버렸다. 그러다 버리지 그러니 누님이 어깨너머로 들여다보다가 말을 건넸다. 나중에 그럴 생각입니다. 어디 다녀올 생각이냐? 네, 옛날 친구들 좀 만나보려고요. 그래, 그럼 바람이라도 쏘이고 오렴. 다녀오는 동안에 우린 너 살 집을 구해볼까 한다. 집이요? 왜 너도 이제부터는 살아갈 준비도 하고 장가도 들고 그래야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신신당부를 하셨어. 내 앞으로 준비해 두신 것도 있고. 혹시 누님 한 선생 주소 아세요? 내가 말했지. 편지 갖고 있다고. 너 괜찮겠지? 누님은 내게 가까이 다가 앉았다. 아주 오래 있다가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 죽었어. 나는 22번에 걸쳐 나누어서 크게 들이켰다가 천천히 내쉬었다. 처음에는 그냥 서랍에 넣어두고 있다가 네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해서 내가 뜯어보고 말았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방바닥만 내려다보았다. 누님이 슬그머니 일어나더니 잠시 후에 방문을 열고 한 손으로 편지 묶음을 내밀었다.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다. 더 있다 주려고 그랬는데. 방문이 닫혔다. 윤희의 동그란 낯익은 글씨가 보였다. 그네가 근무하던 중부지방 소도시의 대학교 주소가 적힌 편지 봉투는 몇 년 동안에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누님의 학교로 온 편지였다. 편지는 모두 세 통이었다. 하나는 1995년 11월, 그 다음이 96년 2월, 끝으로는 96년 여름이라고만 적혀 있다. 현우 씨, 이렇게 오랜 후에 당신의 이름을 써보니까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래요. 당신이 갈매를 떠난 지 언 15년째예요. 올림픽이 있던 해 제가 교도소로 보낸 편지 받으셨어요? 나중에 아시게 되겠지만 그 무렵은 제게 아주 괴로운 기간이었어요. 그 뒤 5해 동안은 외국에 나가 있었고요. 당신 덕분에 그림은 아주 열심히 그렸죠. 개인전을 2번 하고 나서 때려치웠는데 이젠 그리고 싶지 않아요. 온 세상에 탐욕스럽게 가득 찬 문화적 생산물에 질려버렸다고나 할까. 당신은 헛간의 슬레이트 지붕에 매달린 고드름처럼 위태롭고 맑게 이 세상 중간에 걸려 있는데, 이 편지는 당신의 아내도 당신의 자식도 아무것도 아닌 저희 것이니까 아마도 당신의 감방 안에까지는 당도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당신은 언제쯤 내 편지라도 읽게 될까요? 그래서 오 교수님을 생각해냈어요. 학교 주소는 알고 있거든요. 당신이 언젠가는 감형을 받게 된다고 당신 후배들이 말했지만 이제 와서 어떤 변화가 온데도 별로 반갑지가 않아요. 당신이 세상에 나오시는 게 반갑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세계는 변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뒤늦게 과오를 발견하기 시작했죠. 과오를 저지른 또 다른 편은 거봐라, 내 말이 맞지? 하는 식이랍니다. 아, 소중한 당신, 지금 뭐를 생각하고 계세요? 나 좀 아파요. 별건 아니겠지만 오늘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을 작정이에요. 당신이 잘 인용하시던 말 저도 한번 써먹을게요. 폭풍의 나라도 시간은 지나간다. 오늘따라 바람이 많이 불어요. 유리 창문이 덜컹덜컹 흔들릴 정도로. 당신의 비좁은 창으로 수없이 많은 날에 바람과 비와 햇살이 지나가고 밤에는 별빛과 달빛이 그리고 새소리며 먼 인가의 소리들까지 들려오겠죠. 가끔 당신 꿈을 꾼 적이 있어요. 한데 이상하죠? 당신은 언제나 갈매에서 보았던 그 사람이에요. 아무리 말을 시켜도 대답이 없어요. 제가 당신에게 만난 걸 장만해 드리려고 주방을 설쳐 다니다가 돌아와 보면 베란다 문이 활짝 열려 있고 현관문도 휑하니 열려 있고 바람이 불어 들어와 커튼을 한껏 부풀려서 펄럭이고 있어요. 당신은 벌써 가버린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바닷가에 놀러 가기도 했죠. 당신이 그랬잖아요. 검문소가 없는 저 땅끝 마을에 가서 그물도 꿰매고 해초도 건져 올리면서 며칠을 보내고 저녁 땐 아궁이에다 감자를 구워 먹자고요. 바닷가에서 망망한 수평선을 바라보다가 뒤를 돌아보니 당신은 휘적휘적 산길을 돌아가고 있었어요. 제가 한참이나 부르는데도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그건 당신의 갇힌 영혼이었나요? 병원에 다녀와서 다시 편지할게요. 아무 일 없을 거예요. 당신이 먼지 같은 이쪽의 삶으로 되돌아올 때까지 저는 이렇게 정지되어 있어요. 다시 기운이 펄펄 나게 되살아날 거예요. 1995년 11월 윤희. 아, 그로부터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지 저도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병원에 오기 전날 당신에게 편지를 했었죠. 당신을 잊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엔 좀 놀랐죠. 별로 슬프지도 않았어요. 한윤희가 암이래요. 이미 많이 진행이 되었답니다. 팽팽한 풍선에서 바람이 빠져나가듯이 제 육신이 차츰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도 정신은 더욱 말짱해서 이곳에 진절머리 나게 긴 밤이 오면 저는 갈매를 생각하죠. 모든 것을 구석구석 다 생각하고 나서 이제는 아주 작은 기억의 파편들까지도 끌어모았다고 자족하고는 잠이 들어요. 한데 이튿날 밤이 되면 그 중에서도 잊었던 일들이 더 보태지곤 하죠. 기억나세요? 과일 창고 뒤편에 으스스한 신우대밭이 있는 어둠 속의 뒷간 말이에요. 엉뚱하게 크고 널찍하게 지은 나무 기둥에 흑벽을 바른 그 집. 징그럽게 큰 귓도라미가 때를 지어 살았죠. 널판 자리 아래 오물카는 아득하게 깊어서 이를 보면 한참 만에야 소리가 들린다고 당신이 너스레를 떨었죠. 한밤중에 제가 배탈이 났잖아요. 그건 아마 수박 때문이었을 거예요. 당신을 졸라서 손전등을 들고 함께 갔어요. 저는 어린 날로 돌아간 느낌이었어요. 당신도 알죠. 내가 맏딸이라는 걸. 저는 10살이 넘어서는 뒷간에 혼자 가거나 동생들을 따라가서 문 밖을 지키고 서서 두려움을 참아야만 했죠. 아버지는 그때도 늘 소주에 취해 있었거든요. 엄마는 장사 나가서 언제나 퇴근금지 시간이 가까워서야 돌아왔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라고 하는 건 학교에 들어가기 전의 일이에요. 아버지 거기 있어? 응, 나 여기 있다. 염려 말고 천천히 누구 나오너라. 아버지, 아버지 여기 있다니까. 그때처럼 내가 당신을 자꾸 불렀죠. 그러면 당신은 무서우면 뒷관문을 열고 있어. 바람도 시원하고 별도 보인다 하셨어요. 문을 빠끔히 열었더니 참으로 별들이 금모래알 뿌려놓은 것처럼 가득 찬 밤하늘이 보였어요. 야, 별똥이 진다. 나도 봤어요. 빗줄이 길고 나약하게 쭉 뻗어나가다가 어둠 가운데 사라졌어요. 그런 밤도 있었다는 걸 이 병원 침대에서 진통제를 맞고 누워서야 선명하게 기억해내다니. 정이가 벌써 석 달째 내 머리맡을 지키고 있어요. 물론 그앤 시집가서 애를 둘씩이나 가진 아줌마가 됐어요. 엄마도 가끔 오시지만 맞은편에 앉아서 말없이 울다가 가시는 게 보기 싫어서 제발 자주 오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편지 정이가 붙여줄 거예요. 당신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 꼴이 흉해서 차라리 잘 됐지만 꽃은 시들어 말라도 바랜 채로 아름다운데 포유류인 사람의 몸은 어째서 이렇게 무참하게 허물어져 가는 걸까요? 1996년 2월 윤희. 오늘 의사가 와서 가족들에게 뭐라고 통보를 했어요. 나는 정의에 북받친 울음에서 모든 걸 다 읽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든가 뭐 그랬겠죠. 정오 무렵에 엄마가 목사님과 신도 두 분과 함께 다녀가셨어요. 당신 아직도 유물론자인가요? 빈정거리는 말이 아니랍니다. 저는 저들의 믿음이 사랑스럽기까지 해요. 어둠 뒤편에 뭐가 있든 없든 알게 모람. 하지만 이런 날들이라도 연장되기만 한다면 당신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병원 마당을 가득 채웠던 어릴 적부터 낯익은 아카시아 꽃도 다 날아가 버리고 시퍼런 녹음이 온 세상을 덮었네요. 그것을 떠난 뒤에 당신의 젊은 얼굴을 그린 적이 있어요. 나중에 그림의 빈 여백에는 이만큼 늙어버린 나를 그려넣었죠. 그랬더니 당신은 내 아들 같아 보였어요. 유행가 하나 적어놓을게. 사랑은 어째서 언제나 시간을 이기지 못하는지, 사랑은 어째서 죽음과 꼭 닮은 꼴인지. 오래전에 불경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정이 맺혔던 부분들이 제일 먼저 썩어 없어진대요. 당신은 그 안에서, 나는 이쪽 바깥에서 한 세상을 보냈어요. 힘든 적도 많았지만 우리 이 모든 나날과 화해해요. 잘 가요 여보. 1996년 여름 당신의 윤희. 추신. 언니는 사흘 뒤인 7월 21일 저녁에 운명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언니의 유언대로 화장해 드렸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말했어요. 나는 갈매러 간다. 나중에 오 선생님 만나면 거기 꼭 오시라고 전해라. 그리고 언니는 저에게 약속한다고 말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 선생님께 이 소식이 언제 전해질지 모르지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독방에서 오래 버티다 보면 저절한 감정들은 대개 두터운 무감각 속으로 깊이 숨는다. 겉으로 드러내봐야 생명활동에 전혀 이로울 게 없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말을 잊어먹기 시작한다. 빤한 단어인데도 막상 입에 올리면 생각이 나지를 않는다. 기억에서 사라진 단어들이 차츰 많아지고 주위 사람들의 이름까지 잊어버린다. 그런 단계를 지나면 눈앞에 보이는 생활도구의 이름도 떠오르지 않는다. 가만히 있자. 저 물건의 이름이 뭐더라. 그래서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증상이 생긴다. 자신에게 얘기를 걸고 난다. 이 사람아 이젠 잘 시간이 됐네 라든가 저 담당 자식은 너무 규칙만 따져. 또는 자신이 방귀를 뀌고서 혼자 소리로 에이 되게 구리네 하고 중얼거린다. 수인들 중에도 장기수들은 좀처럼 웃거나 울거나 하지 않는다. 시청각 교육 시간에 영화를 보면서는 어둠 속에서 끝없이 눈물을 흘리며 실컷 운다. 영화가 끝나고 나올 때 보면 그들은 거의 두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다. 오랜 독거수의 특징은 감정의 표현을 빼앗긴다는 데 있었다. 우선 타인과 감정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말을 잃고 감정을 잊고 추억조차도 표백되어 버린다. 나는 편지를 손에 든 채 방 안에 멍하니 앉아있다가 문득 소스라쳐서 편지를 챙겨 봉투에 넣고는 여행 가려고 꾸려든 가방의 제일 안쪽 지퍼를 열고 간직해 두었다. 조카는 오늘도 늦는지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자형과 나는 거실에 앉아서 누님이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별 말도 없이 소파에 떨어져 앉아 텔레비전을 바라보았다. 프로그램의 짜투리 시간인 막간을 이용하여 요리 강습을 하고 있었다. 30대의 깔끔한 여자가 흰 앞치마를 입고 주방기구를 들어놓고 요리를 시작했다.
이 시간에는 북엇국을 한번 끓여보도록 하죠. 북엇국은 전통적으로 여러 지방에서 알려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해장국인데요. 만들기도 간단하고 국물 맛이 시원해서 남자분들의 속풀이로 아주 맞춤한 음식입니다. 여자는 머리를 뒤로 가지런히 묶었고 얼굴 옆으로 흘러내린 앞머리를 나비 모양의 소박한 핀으로 고정시켰다. 목이 적당히 드러난 스웨터 위에 프릴이 달리고 푸른 줄이 쳐진 앞치마를 입고 있는 단정한 주부의 모습이었다. 그것은 세상 어느 집에나 있는 보통 아내의 모양이리라. 자, 재료를 한번 함께 보시죠. 북엇포 준비해 주시고요. 생강즙, 다진 마늘, 후추도 준비해 주세요. 네, 양념을 해야 되니까요. 쇠고기 50g 준비하시고 고기 양념으로 간장 한 작은술, 다진 마늘 3큰술, 후춧가루하고 참기름 한 작은술씩 준비하세요. 송송 썬 실파 한 줄기, 달걀 1개 하고요. 소금 약간 있으면 되겠어요. 물끄러미 텔레비전을 쳐다보며 한 가정의 따끈한 북엇국 생각을 하다가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핑 돌더니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자양이 곁에서 보고 내게 뭐라고 말을 건네려다가 못 본 척하며 담배에 불을 붙였다. 나는 슬그머니 일어나 화장실로 돌아가 버렸다. 실로 오래간만에 큰 거울에 비친 나를 바라보았다. 짧게 깎은 머리인데도 반백이어서 피로해 보였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눈 아래 반원을 그린 주름이 짙게 그늘져 보인다. 수의를 벗으니 이제야 세속의 나이가 보이는 것 같았다. 찬물로 세수를 했다. 얼굴을 닦고 코를 한번 들이마시고 나서 방으로 들어갔다. 누님이나 자영 두 사람 다 모른 척하고 침묵을 지켰다. 나는 그렇게 한윤이와 작별했다.